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 총재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정치를 규탄한 총재정부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당파의 백색 테러가 자행되었고 급진적인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 봉기도 일어났지만 테르미도르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점차 대유럽전쟁을 통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이 부르주아나 농민들의 기대 속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대혁명은 종결되었고 이제 프랑스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후 만든 나폴레옹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브리메르 쿠데타 성공 이후 곧장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2명의 통령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허울뿐이었고 권력은 제1통령인 나폴레옹이 독차지하였습니다. 법률 발의권, 예산권, 외교권, 전쟁권, 공무원 인사권 등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혁명 성과를 존중하고 대외적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대혁명의 성과를 법제화했습니다.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농민과 부르주아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집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자유를 제한하였고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하였습니다. 영장제도도 무시하며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독재는 1804년 발표된 민법전에 잘 드러납니다. 대혁명의 성과로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 반면 가부장 제도를 강조하고 이혼의 자유를 없애면서 여성의 지위를 제한했습니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프랑스 제국 전역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조치가 거꾸로 제국 내 국가들에게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며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은 종교적으로는 정교 협약을 맺어 교황과 불편한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가톨릭이 프랑스의 종교로 재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나폴레옹의 팽창의 위협을 느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제2차 대불동맹을 맺어 프랑스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쿠데타 전에 이미 프랑스와 화평을 맺고 동맹에서 탈락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 마렌고 전투, 호헨린덴 전투를 통해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고 르네빌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제2차 대불동맹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주전파가 힘을 잃고 주화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은 1802년 영국과도 아미엥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어쨌든 대외 평화가 구축되자 국민은 나폴레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1804년 12월 나폴레옹은 교황의 지지 속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미엥 조약 체결 1년 후인 1803년 영국은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제3차 대불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에 대항하면서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전선에서는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하며 오스트리아를 동맹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제3차 대불동맹이 붕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곧장 라인 동맹을 결성하며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프랑스 패권이 중부 독일에 이르자 중립을 지키던 프로이센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대신 프로이센이 동맹에 가담하며 제4차 대불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806년 예나 아워슈테트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패주하는 프로이센을 추격해 수도 베를린까지 함락했습니다. 바로 이때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만 해두고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동쪽으로 피해서 퀘네이스베르크를 임시 수도로 정했습니다. 러시아도 10만의 원군을 동프로이센에 집결시켰습니다.
1807년 2월 나폴레옹은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과 아일라우 전투에서 승리하고 7월 프리틀란트 전투마저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제4차 동맹이 와해되었습니다. 7월 틸지트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중부, 동부 유럽이 나폴레옹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대륙봉쇄령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808년 스페인 각지에서 프랑스 지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에 즉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게릴라들이 나폴레옹을 교란했고 영국도 스페인을 지원했습니다. 소위 반도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오스트리아는 제5차 대불동맹을 결성하고 실지를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빈 근교에 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맹은 1년도 안 되어 해체되었고 오스트리아 영토를 할양하는 굴욕적인 쇤부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은 대륙 봉쇄령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을 몇 년만 뒤로 돌려 보겠습니다. 영국은 언제나 프랑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육군은 프랑스가 강했지만 해군은 영국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는 넬슨 제독에게 패배했습니다. 해전에서는 힘들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이듬해에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해서 영국을 제압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국 선박이 유럽 대륙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무역을 차단하는 베를린 칙령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베를린을 점령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베를린 칙령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주로 대륙봉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칙령에 따라 제국 법령을 따라야 하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영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영국 식민지 사이에서 오가는 모든 물자도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칙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전 없이 바다를 정복하는 셈이었지요. 영국은 반발했지만 프랑스는 대륙봉쇄령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바다를 통제하는 한 여러 식민지로부터 영국에게 식량을 비롯한 각종 물자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나폴레옹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는 책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륙봉쇄령이 몰락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 생각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륙봉쇄령과 관련해서 바다와 접한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무역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 챕터에서 말씀드린 이른바 반도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각지에서 출현하는 게릴라들은 나폴레옹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전선을 이중화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내 부르주아들도 하루아침에 영국과 무역로가 차단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혼란이 시작되자 1811년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영국 상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나폴레옹이 붕괴해서 대러시아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륙봉쇄령을 어긴 것은 전쟁의 명분이었고 나폴레옹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하에 러시아 진군을 선택했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미 굴복한 상태에서 프랑스에 대적할 국가는 영국과 러시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양국에게 협공당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좀 더 약한 러시아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굴복하면 이후에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가진 것이 해군밖에 없던 영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5월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절반만 프랑스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독일 지역과 폴란드 출신의 용병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적하지 않고 퇴각하면서 침략자들에게 땔감이나 이동수단이 될 가축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국의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우물에 독을 타기도 했고 풀밭을 초토화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이 광경에 아연실색했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때는 늦었습니다. 1812년 9월 드디어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도착했지만 시내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는 폐허가 되었고 10월 나폴레옹은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날씨는 혹독했습니다.
퇴강로는 비가 와서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11월이 되자 눈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주위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군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실패로 끝난 러시아 원정에서 사망한 병사의 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자는 대략 1만에서 10만 사이로 추정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게 대패하자 그 틈을 타서 제6차 대불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1813년 프로이센이 가장 먼저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영토 수복에 나섰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독일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1814년이 되자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웨덴이 동쪽에서 물려왔습니다. 남쪽에서는 영국이 페레네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동맹국들은 휴전을 제안했지만 나폴레옹은 거부했습니다. 3월 13일 연합군이 결국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퇴위했고 퐁텐블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추방되었고 악명했던 부르봉 왕가가 부활하여 루이 18세가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1815년 봄 승전국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여 이후 체제를 논의하는 틈을 타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는 다시 세력을 규합하였고 쉽게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박수로 영웅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독재를 하지 않고 내각 책임제 하에서 자유와 출판, 신앙을 보장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을 받아들였고 쉽게 군대를 재조직하였습니다. 빈에 모여있던 각국 대표들은 제7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해 6월 워털루에서 연합군이 승리했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를 백일천하라고 합니다. 날씨가 중요 변수였던 워털루 전투와 러시아 원정은 다음 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